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사우스 LA 인그루드를 진앙지로 하는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등과 가까워 많은 시민들이 오늘 새벽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는 지난 토요일 아침 한 아시안 여성이 개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주에서 한인 노부부를 이유 없이 폭행했던 15세 흑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 레드에서 오렌지 등급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른 비즈니스들의 확대 오픈이 허용됩니다. 식당과 영화관, 박물관, 교회 등 수용인은 50%로 늘어나고 피트니스 센터는 25%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로서리 마켓의 수용인은 15일까지는 50%로 유지됩니다. 어제 한때 그리피스 파크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수용 인원 초과로 그리피스 파크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몰렸던 차량들이 돌아간 후 오후 5시경 재개방됐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국내외를 여행할 수 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이 나오자 백악관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의 백신 접종 속도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미국의 4차 대유행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3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입원 환자, 중증 환자, 중환자실의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았던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1년 만에 첫 이벤트성 공연이 열렸습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미국 제휴조합상인 이색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서로 비방하며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역시 상대 후보를 겨냥한 의혹 공세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와 LA 레이커스 간의 맞대결에서 클리퍼스가 104대 86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대학농구 결승전에는 베일러 대학과 곤자가 대학의 맞대결로 압축됐습니다.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에서 태국의 패티 타와타나키 선수가 합계 18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리디아고 선수는 16언더파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7.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1부입니다. LA에 거주하시는 분도 오늘 새벽 많이 놀라셨지요.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LA가 지진으로 크게 흔들렸는데요. 오늘 새벽 4시 44분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시 44분 규모 4. 오늘 지진 진앙지는 잉글우드입니다. 사우스 LA 지역이죠. LA에서 남쪽으로 약 6.8마일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LA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서 이 4.0이라는 규모 지진에 비해서 흔들림은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약 4초 정도 건물이 크게 흔들림을 느꼈다라고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Jumping on social media to see, yep, that's what you felt. It was an earthquake this morning. In fact, the word earthquake isn't the only word that's trending on Twitter this morning. So is the word shook. And a lot of people were all shook up this morning. We're going to show you the map and give you a little bit more information right now. Let you know that the strongest quake that hit this morning was a 4. 온라인 사이트 등에는 LA 한인타운 많은 한인들이 잠을 설쳤다
지진이 발생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대부분 갑작스런 지진에 깜짝 놀랐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을 보면 오늘 새벽 4시 15분 규모 3.3의 지진이 잉글로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4시 44분 규모 4.0. 이 지진은 4시 15분에 발생한 규모 3.3 지진의 여진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4시 15분 지진 규모를 당초 3.3에서 3.0으로 낮춰 조정했고 1분 후 또 비슷한 지점에서 규모 2.5의 여진이 일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렌지 티어 진입에 따라서 바로 오늘부터 비즈니스에 대한 운영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경되는 내용을 정현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내 식당은 실내 영업 시 수용 인원이 늘어나 50% 혹은 200명 중에 적은 숫자로 허용됩니다. 오렌지 티어 진입으로 술집은 오랜만에 영업이 재개됩니다. 음식을 서브하지 않는 술집은 야외 영업만 허용되는데 손님이 머무르는 시간은 90분으로 제한되며 밤 10시가 넘으면 주류 서빙이 금지됩니다. 카운터 앞에 고객 착석은 불어들며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여전히 유지해야 합니다. 손님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테이블 간 간격은 8피트로 띄어야 하고 한 테이블당 6명까지 앉힐 수 있습니다. TV 시청은 야외에서만 허용되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는 금지됩니다. 음식을 서브하지 않는 와이너리와 브루어리의 경우 실내외 영업이 모두 허용됩니다. 실내 수용 인원은 25% 혹은 100명 중에 적은 숫자로 허용됩니다. 테이블당 6명까지 앉힐 수 있고 밤 10시가 넘으면 주류 서빙이 금지됩니다. 실내에서 TV 시청이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는 불허됩니다. 그로서리와 리테일 스토어는 수용 인원이 75%로 늘어나는데 단 그로서리 스토어의 경우 4월 15일까지는 수용 인원을 50%로 유지해야 합니다. 미용실과 이발소, 퍼스널 케어 서비스는 수용 인원이 75%로 늘어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도중 부득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직원들은 N95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마스크 위에 페이스 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영화관은 수용 인원을 50% 혹은 200명 중에 적은 숫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실내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실내 풀장도 오픈됩니다. 단 수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볼링장 등 엔터테인먼트 센터도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교회는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한 상태에서 실내 운영이 허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어제 부활절 잘 보내셨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원에 모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리피스 파크, 화창한 봄 날씨를 보였던 어제 그리피스 파크를 찾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피스 파크가 한때 폐쇄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부활절을 맞아서 피크닉 장소로 생각한 많은 주민들이 그리피스 파크를 찾았는데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돼 폐쇄됐습니다. 그리피스 파크 측은 수용 인원 초과를 우려해 차량 진입을 막고 들어오는 차들을 모두 되돌려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피스 파크 안에 위치한 LA주 LA 동물원에는 티켓 소지 방문객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경 모든 차량들이 되돌아간 뒤에 그리피스 파크는 재개방됐고 공원 관리자들은 다시 차량 진입을 오후 5시경부터 허용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극장문을 닫았던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1년여 만에 첫 공연이 열렸습니다. 짧은 이벤트성 공연이었지만 관객들에게는 긴 터널을 지나 그 끝에 작은 불빛을 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네온 사인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3월 브로드웨이의 41개 극장이 코로나19로 공연을 중단한 지 387일 만에 첫 공연입니다. 정식 공연은 아니었습니다. 뉴욕주가 지난 2일부터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공연과 이벤트를 허용한 데 따른 이벤트입니다. I love theater. I can't explain it. It's just when I have tickets to a show, it lifts my whole day. 배우 네이선 레인과 탭댄서 세비언 글로버의 공연은 36분간 이어졌습니다.
짧은 공연이었지만 브로드웨이를 기다렸던 이들에겐 남다른 감회를 줬습니다. It made me very emotional. I'm an actor myself, so it's been over a year since I've been on stage, and just to sit down in a theater was just astonishing. It felt really good. 1,700석 규모의 극장의 관객 수는 150명이었습니다. 관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했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들은 정원의 33%만으로는 수준을 맞추기 힘들다며 정원의 100%가 허용되기 전까지는 공연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We've been waiting a year for this moment to open these doors and welcome these people back in and have artists creating on our stages. This is the beginning of coming home. 이날 공연은 재개장을 앞둔 맛보기였지만 머지않아 브로드웨이가 다시 시작한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봄철 재확산 우려가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그런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잔인한 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폭증으로 유럽은 3차 확산이 본격화되고 미국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5일 현재 코로나19 최다 신규 발생국은 인도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1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5만 명대에서 2배가 됐습니다. 브라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000명대를 이어가 거의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유럽은 3차 유행이 본격화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독일과 터키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세가 강합니다. 미국도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24개 주에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을 비롯해 중증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30대에서 50대 환자 수가 증가하는 등 여러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인수위 고문으로 참여했던 마이클 오스터홀름 교수는 미국이 새로운 팬데믹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어린이 감염률이 어른과 같은 수준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재유행은 연초부터 각국 전문가들이 잇따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치솟던 확산세가 꺾이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종식에 대한 낙관론도 일부 제기된 때였습니다. And I just worry that we will see the surges that we saw over the summer and over the winter again. 그러나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백신 부족, 계속되는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 등이 뇌관이 될 거라고 지적했고 경고는 100% 들어맞는 중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 속도는 전염 속도를 늦추기에 역부족입니다. 각국은 의료진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며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파력 강한 변이의 유행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국은 잔인한 봄을 맞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완전히 맞힌 사람들은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서 백악관 측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 대응팀 고문인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의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이 어제 팍스뉴스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많은 미국인은 항공여행 같은 활동이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자 우리는 공중보건 관점에서 그 메시지가 암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CDC의 새 지침이 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았더라도 여전히 비필수 여행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앞서 CDC는 지난 2일 미국에서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낮은 위험을 감수하고 여행을 해도 된다고 수정된 여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마치 대유행이 무관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발표 당시 로시엘 월런스키 CDC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 지침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여행을 권고할지 혹은 권고하지 않을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나는 일반적인 여행 전반을 하지 말라는 것을 지지하겠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트홀름 고문도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는 백신 3가지 종류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 완벽하지 않고 코로나로부터 100% 보호하지 못한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성분을 뒤섞은 사고가 났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공장에서 백신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함께 제조하던 공장에서 최근 사고로 존슨앤존슨 백신이 다량 폐기되자 미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CNN은 앞으로 이 공장은 존슨앤존슨 백신만 제조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온라인 성명을 통해 정부와 협력 아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원료 의약품의 제조 작업을 볼티모어 공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장례비 지원 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FEMA는 장례비용 지원금 신청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FEMA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최대 $9,000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망 관련 기타 지출에 대해서도 FEMA의 다른 보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최대 $35,50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화장지, 기저귀, 시리얼, 소비재 가격 인상 우려했던 대로 시작됐습니다. 생필품 제조업체인 킴벌리 클라크가 화장지와 기저귀 등의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킴벌리 측은 오는 6월부터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인상률은 한 자릿수 선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치리우스 제조업체인 제너럴 밀스 역시 운송료와 제조 비용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너럴 밀스의 제프 하이닝 CEO는 경쟁사와 소매업체 모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터키나 잼 등 이렇게 소비재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A 지역의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 비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인 줌포닷컴의 2021년 3월 렌트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LA 지역의 원베드룸 렌트비 중간 가격은 전달보다 0.5%가 오른 $1,910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LA 지역의 임대시장이 지난 12개월의 침묵을 깨고 다시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 코로나 백신 효과로 인해서 임대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다시 LA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시장이 빠르게 신규 일자리를 늘리면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관광, 숙박업계가 일자리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실업률도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자는 감소하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 실업률 함께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개발국 EDD 측은 통상 신규 채용이 부진한 2월 코로나 사태로 캘리포니아 대다수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일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11개 주요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일자리가 전달 대비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한 7개 업종 중 관광, 레저, 숙박 업종에서 가장 많은 10만 2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경제 봉쇄가 완화되면서 관광과 항공업계가 회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EDD와 경제학자들은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특히 여행과 항공업계 회복세가 앞으로도 캘리포니아 실업률 감소 그리고 고용시장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조 2,500억 달러의 이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미국 내 일자리 대폭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내 실직이 급증한 가운데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장단기적인 일자리 증가를 도모해서 국가와 가정 경제를 동시에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대유행 와중에 미국 인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실직한 상태라며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를 가져올 인프라 투자 법안의 의회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강력한 일자리 반등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보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연방정부가 사업체 지원을 위해 거의 1조 달러 규모의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이로 인해서 보존된 일자리 등 관련 수혜 분석 통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PPP 프로그램 시행처인 중소기업청이 지난 1년간 1조 달러에 달하는 9,610억 달러의 PPP 대출을 집행했지만 정작 이로 인해서 수혜 기업이 일자리를 얼마나 보존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수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초 연방의회는 PPP를 통과시키면서 관련 법안에 중소기업청이 1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직종의 일자리를 몇 개나 보존할 수 있었고 신규 일자리를 몇 개나 창출했는지 등의 자료 수집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 같은 자료는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5천만 개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다라고 중소기업청과 트럼프 행정부는 밝혔지만 현 연방 재무부는 많아야 2천만 개는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PPP를 분석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PPP로 인한 일자리 보존 효과는 최대 500만 개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PPP로 인해 기업들의 직원에 대한 영구 해고나 일시 해고를 수개월 늦추는 효과 그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연방정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기금이 투입됐지만 이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PPP에 대한 비난 여론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걱정 크세요. 믿음직한 켈코보험이 있습니다. 켈코보험 제공으로 4월 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내십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대체로 맑겠고 아주 쾌적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을 포함해 남은 이번 한 주간도 남가주 대체로 맑은 날씨와 함께 낮 기온도 포근하게 유지되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73도, 54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79도, 47도, 해안 지역은 65도, 5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1도,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걱정 크세요. 믿음직한 켈코보험이 있습니다. 켈코보험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카우나 마사지 체어, 미주 판매 1위 한인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오랜 경험과 정성의 강남회관에서 맛있고 시원한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즐기십시오. 정갈한 음식으로 모시는 강남회관. 안경하면 40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독안경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1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머틀 레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60번 웨스트 선상 윌콕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710번 노을선상입니다. 아틀란틱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그얼러 소식입니다. 210번 이스트 선상에서 마운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다섯 번째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소식으로 지진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총기 관련 소식, 증오범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각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2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주요 대도시에서 살인사건이 2019년에 비해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회 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3일 오전 토요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울밍턴의 실내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2명과 16살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 5명도 부상했습니다. 또 같은 날 새벽 엘레번마주 터스컬루사 시내 한 주점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터스컬루사 카운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용의자 2명을 검거해 사건을 조사 중이고요. 이 사건으로 용의자 1명 등 총 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은 살인과 총격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제 붕괴, 사회적 불안, 구금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위한 피의자 석방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도 강력범죄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살인사건이 33%, 총격사건은 40%나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뉴욕시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살인은 14%, 총격은 50%가 급증했습니다. LA에서는 살인범죄 3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아시아계 여성이 반려견과 산책하던 도중에 흉기에 찔린 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4세의 아시아계 여성인 캐치의 맹이 지난 토요일 오전 7시경 LA 동부 지역의 리버사이드에서 반려견 2마리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복부를 흉기에 찔리는 공격을 받았고 병원으로 곧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고통받고 있다는 전화와 노숙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마당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하던 중에 23살의 딸인 스테퍼니 몬토야를 검거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금했습니다. 몬토야는 지난달 30일 한 쇼핑몰 인근 지역에서도 스케이트보드로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증인 정책으로 인해서 곧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 대변인은 현재 몬토야를 조사하고 있지만 인종 때문에 희생자를 공격했음을 시사하는 그 어느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인종범죄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징후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흑인 남성이 쇠막대기를 들고 들여와 인종차별 막말을 퍼붓고 욕설을 내뱉으며 마구잡이로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벌어진 사건인데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도심의 샬럿 교통센터 내 플라자 썬더리스 편의점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 업주는 캐롤라이나 한인회 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성열문 씨로 그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한 흑인 청년이 도로 표지판 기둥으로 보이는 쇠막대기를 갖고 들어와 과자 선반을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쇠막대기를 마구 휘둘러 냉장고와 냉동고, 테이블 등 각종 기물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는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욕설과 함께 중국인들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기는 했습니다. 범인의 신원은 하비어 라시우디 사일러스로 확인됐고 범인을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강도,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은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증오범죄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주의 아들은 우리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가게가 파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업소의 입장을 금지당한 고객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 사일러스를 고용해 고의적으로 공격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뉴욕 지하철에서도 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과 그의 자녀들을 향해 인종 비하 발언을 하면서 침을 뱉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 NYPD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2시 30분경 타임스퀘어를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50세에서 55세로 추정되는 한 흑인 남성이 44세의 아시아계 여성과 그 자녀 3명에게 큰 소리로 아시안 비하 발언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어서 이들을 향해 침을 뱉었고 여성이 든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찬 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증오범죄로 보고 해당 남성의 얼굴을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폭력 행위가 빈발하고 언론 보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 경찰에 접수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건수가 지난해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4일자 보도에서 뉴욕 경찰에 신고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2019년엔 3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엔 28건으로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보다 많은 35건이 뉴욕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문은 증오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적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nd also, Asian American has always been they have a tendency of not reporting these crimes. 뉴욕타임스는 미국 전역의 언론 보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10건 이상의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수치가 명확하게 아시아계를 겨냥한 범죄만 집계한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절반은 범행 과정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라와 같은 아시아계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뉴욕이나 보스턴의 경우 아시아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소유의 주택이나 사업장에 인종차별적인 낙서를 남기는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모든 중국인들을 죽여라와 같은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급증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한편 워싱턴주 타코마 지역에서 한인 부부가 10대 청소년들에게 인종증오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사건 발생 후 4개월여 만에 15살 소년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토요일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이 한인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15살 된 소년을 체포해서 2급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타코마에서 빨간 상의에 검은 바지를 입은 이 소년이 길을 지나던 한인 부부를 향해 달려들었고 주먹으로 맞아때려 이 한인 남성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접수한 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유포된 동영상 덕분에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친척이 동영상 속의 인물이 자기 친척이라는 사실을 타코마 경찰에 알려준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전혀 본 적이 없으며 다툼도 없었다고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기소할지는 피어스 카운티 검사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선수인 클로이 킴, 한인 선수죠. 이 클로이 킴도 아시안 증오범죄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ESPN과 인터뷰에서 프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인종차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매일 수십 통, 매달 수백 건의 증오 메시지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려고 할 때 한 여성이 나에게 여기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소리친 적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는 집을 나설 때 호신용 무기도 꼭 챙긴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금메달을 딴 사진을 올리자 중국으로 돌아가라, 백인 소녀들로부터 메달을 뺏는 것을 그만둬라 라는 메시지도 도착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참았지만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증오범죄 피해를 밝히게 됐다며 자신의
사례가 증오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클로이 김은 당부하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계속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다라는 억지 주장에 분노한 미국의 한인 고등학생들이 해외 최초로 한복의 날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단체 재미 차세대 협의회가 뉴저지주 테너플라이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선포키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코리안이란 단어를 정식 명칭에 삽입했고 한복도 한국 발음 그대로 한복으로 표기하면서 코리안 한복데이라고 한 것입니다. 10월 21일을 선택한 것도 한국에서 시행되는 한복의 날과 날짜를 맞춘 것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인 고등학생들은 한복의 날 제정을 위해 나선 것은 중국이 김치와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어제 미국 배우조합상인 세계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윤여정은 제27회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영화 부문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 배우조합상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출연진 전체가 아시아 영화라는 처음으로 영화 부문 앙상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우가 이 같은 앙상블상이 아닌 배우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은 것은 윤여정이 처음입니다. 윤여정은 수상 소감에서 서양인에게 인정받은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특히 동료 배우들이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선택해줘 더욱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쁘고 행복하다면서 여우조연상 후보로 함께 경합한 다른 후보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배우조합인 1세기 주최하는 상의 수상자들은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영예인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쥐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보는 오스카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윤여정이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할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LG 휴대전화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LG 휴대전화가 7월 31일자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매각을 포함한 사업 조정 계획을 발표한 뒤에 베트남 그룹 등과 논의를 했지만 성과가 없자 결국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1995년 화통 브랜드를 시작한 LG 휴대전화, 피처폰 시대의 초콜릿폰과 프라다폰으로 최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한 발 늦게 대응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 끝에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결국 휴대폰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4.7 보궐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YTN입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측의 해운대 LCT 특혜 분양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박 후보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LCT 아파트 두 채가 이영복 회장이 따로 관리한 매물이라는 관계자의 증언이 TBS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되자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영복 회장이 로비에 쓰던 특혜를 주려던 사람에게 쓰려고 관리하던 매물 중 박형준 후보 일가가 두 곳을 매입했다는 것이고 그 두 채를 매입해서 40억 상당의 부동산 이익을 챙기게 된 겁니다. 박 후보가 지난 2012년 총선 때 상대 후보의 성추문을 공작했다는 의혹도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박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전 남편이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민주당은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의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 가족이 분양받은 LCT 아파트는 절반 이상 미분양 상태였고 로얄층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인정. 성추문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여성의 전 남편이 김영춘 후보의 초중학교 친구라며 배후에 김 후보 책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나온 전 남편은 김영춘을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신뢰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혹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유세 현장에서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는 모든 부산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부산 시민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동백전 지역화폐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박 후보는 자신과 가족을 향한 의혹은 네거티브 공세라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다 했던 얘기들이고 다 똑같은 얘기들이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마타도고 전형적인 흑색전입니다, 여러분. 막바지로 접어든 선거운동.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역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의혹 공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측의 LCT 특혜 분양 의혹과 2012년도 성추문 공작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YTN입니다.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진 건 사회자였습니다. 약간 오글거리긴 합니다만 두 분이 서로 좀 칭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질문 준비해봤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멋쩍은 웃음 속에 어색한 칭찬을 주고받은 것도 잠시. 방송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또 하나는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그걸 다 돌파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장관을 마친 후에 서울시장직까지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들에게 정말 모범 사례가 되시는 그런. 곧바로 태세를 전환해 난타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정책 예산 검증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부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표로 제 재임 시절에 4조가 늘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2조는 당시에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죠. 7조가 늘었고 산하기관까지 합하면 20조 정도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감느라고 서울 시민들이 제가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보수단체 집회 참여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태극기 집회와 함께합니까? 아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자,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찬물을 끼얹은 주체거든요. 아유, 그렇게 견강부회를 하시면 안 되죠. 이 당시에 조국 때문에 화가 난 분들 아닙니까? 두 후보의 거짓말 공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엮어묻는 과정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명박 시장과 한 세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시장이었고. 박영선 후보님. 네.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주제는 민생하고 지금 민생 관계가 아닙니까?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에 오 후보는 무공천 당원 당규를 깨고 후보를 낸 민주당이 거짓말을 했다며 작정하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네?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박 후보의 물재생센터와 교통섬을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짓말 대 거짓말로 맞서며 마지막 TV토론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유권자가 두 후보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이틀 뒤면 결정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서울과 부산 이렇게 뉴스를 준비해놨는데 부산과 서울 반대로 나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을 이길 수 있다는 투표 동료 현수막을 내걸려던 국민의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연상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이 내려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 봄이 오면 투표하라는 민주당의 현수막은 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합시다를 연상시키는 투표합시다,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투표의 힘에서부터 일찍 투표하세요, 국민이 이깁니다처럼 숫자 1이나 2가 들어간 문장도 폭넓게 제한됐습니다. 투표 동료 현수막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명시할 수 없다는 선거법 90조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 해석을 엄격하게 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총선 때부터입니다. 당시 동작구 선거에서 민생 파탄을 투표로 막아달라는 야당의 문구는 불허하고 투표로 친일 청산하자는 여당의 문구를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자 선관위가 정당에 쓰는 용어와 비슷한 단어만 나와도 철저히 규제하는 것으로 선거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및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카우나 마사지 체어, 미주 판매 1위 한인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오랜 경험과 정성의 강남회관에서 맛있고 시원한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즐기십시오. 정갈한 음식으로 모시는 강남회관, 안경하면 40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독안경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는 모닝뉴스 제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